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늘은 청라에 있는 몬스마스터님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안스리움, 게다가 무늬 안스리움을 이 정도로 크게 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문데요.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안스리움을 팔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농원이 아닌 층고가 높은 건물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환경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정말 커다란 몬스테라 안스리움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 좋아하던 식물이라면 한번 꼭 방문을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 다가오는 9월 6일 몬스마스터님이 개최하는 플랜트 월드 마켓이 인천 코스모 40 카페에서 열리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마켓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저를 발견하신다면 편하게 말을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엽서를 선물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처음에 몬스테라 때문에 식물을 시작해서 몬스테라만큼은 내가 마스터가 돼보자라는 취지로 스마스터라는 이름을 지어서 몬스테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몬스테라로 사실 알려지기도 하고 사실 이 식물 시장에 입문을 한 경우이기도 한데, 지금은 몬스테라를 사실 찾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는 번식을 안 해요. 그래서 분양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몬스테라로 사실 이 식물 시장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보여줄 게 몬스테라라는 이미지로 좀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몬스테라 중에서도 좀 희귀하고 많이 볼 수 없는 몬스테라만 이제 가져다 놓고, 여기서 사실은 여기 공간을 온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되게 조그마한 한 3, 40cm 정도 되는 몬스테라들이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큰 개체들이고, 지금 맨 앞에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옐로우 몬스테라인데, 옐로우 몬스테라 중에서도 델리시오사 종이에요. 델리시오사 종하고 보르시지아나 종의 차이는 이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이 델리시오사 종 같은 경우 크게 커졌을 때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크게 자라고, 사실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델리시오사를 키우시는 게 좋아요.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큰 만큼 성장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번식도 좀 더 까다롭기도 하고, 워낙에 이 마디가 짧기 때문에 잘라서 번식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 크게 컸을 때 이 보르시지아나 종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답죠. 또 좀 둥글게 자라는 편이어서 또 한국인들이 좀 둥글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델리시오사 종을 사실 아시는 분들은 또 찾죠. 근데 옐로우 몬스테라나 이 알보 몬스테라, 또 다른 기타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델리시오사 종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구하기가 보르시지아나 종보다는 좀 어렵고 가격도 좀 더 높을 거예요. 이제 뒤쪽으로 있는 몬스테라들은 일반 몬스테라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트 몬스테라들. 민트 몬스테라들도 사실은 종류가 많아요. 전체적인 풀민트라고 해서 풀민트라고 하는 민트 몬스테라도 있고, 저 부분 섞여 있어서 믹스드 민트 몬스테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개체도 보르시지아나 종이 있고 델리시오사 종이 있어요.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델리시오사 믹스드 민트라는 개체, 흔히 시중에 보이는 믹스드 민트 같은 경우는 다 보르시지아나랑 델리시오사 교잡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근데 키워보니까 대부분 그냥 보르시지아나의 특성이 강하고, 이 개체는 순수 델리시오사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민트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키우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빛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변화를 주는 개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풀민트라고 하는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민트 지분이 있죠. 이 무늬 지분에 전체적으로 다 이 녹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녹을 얼만큼 채우고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이 개체를 잘 키우냐 못 키우냐가 지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녹을 온전히 채우지 못해도 이제 고스트니까 녹겠죠. 녹을 또 너무 많이 채우면 또 미관상 사실은 민트 몬스테라를 키우는 의미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녹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녹을 채우는 건 대부분 이 빛에 따라, 빛이 너무 세면 녹을 안 채우고, 빛이 너무 약하면 녹을 많이 채우고, 그래서 이 성장을 보면서 사실은 조절해서 키워야 이 정도 크기가 키울 수도 있고, 또 녹지 않고 타지 않고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오히려 알보보다 훨씬 더 수월해요. 알보 같은 경우는 이 흰색 무늬가 뭉쳐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에 뭉쳐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관리만 조금만 안 돼도 이 뭉쳐 있는 흰 지분은 타야. 맞아요. 근데 이 풀민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녹이 다 깔려 있어요. 잔잔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녹아요. 이 정도 탄력만 받는다면. 근데 처음에 키울 때는 좀 성장이 워낙 느리고
빨리 키워서도 안 돼요. 보통 알보로 입문을 하셔서 옐로우 몬스테라 키워보시고 이런저런 몬스테라를 섭렵하신 다음에 자신감이 붙으면 마지막에 민트 개체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은 또 굉장히 또 고가겠죠. 아직까지도. 물론 예전에 비하면 10배, 20배 훨씬 더 싸졌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굉장히 고가의 개체예요. 여기 지금 차이가 보이시면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민트, 전체적으로 지금 다 민트 지분이 있죠.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믹스드 민트, 민트 지분과 녹 지분이 섞여 있죠. 믹스드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제 개인 취향. 풀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민트 좋아하시고 믹스드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믹스드 민트 좋아하시고. 근데 사실 이렇게 키운 분은 아직은 없겠죠. 제가 워낙 오래됐었고 이렇게 키우는 거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써서 키운 개체들이라 조금만 녹아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막 잠을 못 잘 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네. 얘도 믹스드예요. 얘는 이제 풀민트. 얘가 믹스드고 얘는 풀민트. 풀민트인데 얘는 아까의 풀민트보다는 녹이 더 많이 차 있죠. 왜냐하면 이쪽은 빛이 아예 안 들어와. 햇빛이. 아 여기는 서양이라 저쪽이랑 저 앞쪽까지만 조금 들어오고 그래서 이 공간이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잘 알고 난 이후에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식물들은. 그래서 보통 이쪽에 배치된 친구들이 민트 계열들이 이쪽에 배치돼. 이쪽은 빛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 근데 민트 같은 경우는 빛이 많이 안 들어와도 녹을 어느 정도 채우고 빛이 얼마 없는 게 사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배치를 한 거고 저쪽은 빛이 많이 필요한 개체들. 아단소니니 필로덴드론이니 뭐 이런 개체들이 배치된 거고.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을 처음 만들 때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이해를 계속 와봐야 돼. 빛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서 져서 어디로 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사실은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계절별로도 또 네, 그럼요. 물론 사계절을 내가 다 보고 계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가 어디서 떠서 해가 어디까지 비치고 어느 정도 비치고 이 정도까지는 알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되게 모험적인 실험적인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누구도 사실은 키워본 적이 없고 사실은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층고 높은 곳을 찾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공간을 사실 저도 사실 모험이었던 거였고 그동안은 뭐 하우스에서 키웠어서 이런 공장 같은 공간에서도 과연 클 수 있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와서 보고 그거 나서 한번 해보자라고 들어온 공간이에요. 사실 큰 하우스도 많이 해봤지만 너무 힘들어.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해가 너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되게 걱정도 너무 많고 근데 사실 이 실내에서 하고 나서부터 사실 걱정이 없어졌어요. 온습도 맞추는 게 너무 쉬워졌고 이 희귀식물, 이 무늬종 식물의 시장이 수요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 너무 큰 공간이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충분히. 그리고 중요한 건 해가 사실 그렇게 필요 없더라고요. 조명이 워낙 지금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조명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든지 식물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 이유도 사실 해하고 상관없이 지하실에서도 키울 수 있고 근데 이 조명이 워낙 좋아져서 어렵지 않게 이 공간도 다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안쓰리움 사실은 또 정말 또 최소한의 빛만 있어도 잘하는 거고 근데 또 무늬종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 빛이 셀수록 무늬는 좀 화려해질 수는 있지만 이 다크함이 적어져. 그러니까 좀 이 다크함이 좋아하는 분들은 좀 빛을 더 줄이는 게 좋고 이 무늬의 화려함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좀 광량을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시들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다 이제 시들링 모주들이잖아요. 지금 다 시들링을 할 때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익을 때는 빛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얘를 다크하게 키우기 위해서 빛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열매가 그러면 수율이 떨어져. 그래서 열매가 익고 이거를 채종하고 뭐 발화시키고 하는 데는 사실은 빛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서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열매 생겼을 때 네. 영양제를 또 따로 없어요. 물론이죠. 이 열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주는 영양분도 조금은 다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비료를 많이 줬는데 이제는 이제 비료를 많이는 안 줘요. 예전에도 몇 번 뭐 영상에서는 소개시켜드렸던 칼맥 같은 경우 칼슘, 뭐 삼색 비료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주셔도 충분히 식물 키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알아서 다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면은 그 대신 이제 수율이 문제니까 이 영양이 떨어지면 저렇게 맺히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무늬종은 수율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아무리 엄마 아빠의 무늬가 좋다고 해서 이 자식이 다 무늬가 좋지 않거든요. 이 확률인데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씨를 많이 생산하면 돼. 그래서 그 중에 사실 좋은 개체를 선별하는 과정이 이제 육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도 육종가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수율을 높이려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쉽지 않군요. 그럼요. 여기 중에서 제일 오래된 네.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최초 모체들이었어요. 제가 처음 수년 전에 이 개체를 저한테 와서 그 당시에만 해도 해외에도 없었어요. 무늬 안스리움 같은 경우 크리스탈리넘 개체는 해외에도 많이 없었던 개체였고 굉장히 비싼 가격을 들이고 한 개를 가져와서 그걸 분촉하고 모체를 만들고 클론으로 일단 모체를 몇 개를 생산을 한 이후에 이제 시드링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개체들이 맨 뒤에 있는 개체들. 네. 저 개체들로 여기 있는 개체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2세대, 3세대 계속 이제는 훨씬 더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까요? 네. 일단 지금 저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 재미를 느껴서 항상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에 빠져 있는데 몬스테라, 알로카시아 이런 건 사실 새로운 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들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안스리움하고 칼라디움, 그중에 또 이제 칼라디움이라는 개체가 이 시들링이 어느 정도 가능한 개체. 물론 안스리움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스리움은 집에서도 몇 개 소량으로도 사실 시들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렵지가 않고 매 잎마다 꽃대가 올라오신다고 보면 되니까 시도할 타이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스리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시들링 하기가 용이한데 사실은 칼라디움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작은 개체에서 올라오는 꽃대가 이제 수정이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중품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스리움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암수가 변하는데 이 단계가 너무 짧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나요. 이 하루 이틀 만에 수정을 못 시키면 수정이 안 돼. 그래서 사실 집에서 수정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타이밍 잡는 법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칼라디움도 시들링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만든 개체 중에 또 유명하고 요즘 또 굉장히 되게 대품이 이쁜 개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그 개체를 이제 번식하려고 나눴어요. 카오스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개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억만장자라는 칼라디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억만장자라는 개체하고 이 볼케이노라는 개체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볼케이노라는 개체하고 수정을 해서 한번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면 수천 개가 나와요, 씨가.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특이한 개체는 우연찮게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나오는 개체를 계속 번식하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카오스라는 개체가 된 거예요. 이 한 잎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이 찾으셔서 어떻게 이쁜 큰 개체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음 달에 마켓을 준비하고 있어서 마켓 때 분양을 많이 해드리려고 다 번식을 시켜놔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개체밖에 없어요. 칼라디움은 일단 굉장히 화려해요, 잎이. 근데 그래서 이 초심자들이 사실은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어요. 이 칼라디움에 특히 어머님들, 여성분들, 어머님들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분들, 어머님들이 눈에 사실 꽃처럼 화려하잖아요. 잎이. 이 관엽에 사실은 이 관엽은 잎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잎을 보면서 이 관상을 하는 건데 정말 이 관엽의 정점인 잎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개체예요. 워낙에 다양하고 한번 사실 그래서 칼라디움 버릴 수가 없어. 너무 사실은 재밌어요. 제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이 워낙에 안스리움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대중화시키기 좋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칼라디움 안에 또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중들에게 이 꽃보다 잎이다라는 뭔가의 취지를 사실 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꽃은 시들잖아요. 꽃은 결국 시들지만 칼라디움은 시들지 않거든요. 번식도 할 수 있고 계속 뭐 겨울이 지나도 하엽졌다가도 다시 또 봄 되면 다시 잎을 내주고 또 번식하기도 용이하고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해서 사실 굉장히 꽃의 어떤 영역을 이 칼라디움이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또 새로운 개체를 만들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켓이 제가 이거 보통 이게 판매를 이게 하기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번식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구근을 잘라서 번식을 하잖아요. 근데 구근을 자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 마켓 준비하려고 다 잘라 놓은 거예요. 근데 마켓 같은 경우는 크고 이런 것보다 좀 작고 오밀조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목을 쳐서 새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근들인데 구근을 다 잘게 잘라놨잖아요. 이 잘라서 여기 지금 눈자리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되게 귀여운 잎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번식도 칼라디움이 원체 용이하고 쉬워요. 이 구근 잘라도 워낙 생명력도 강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 관엽 시장에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개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카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서 이 카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근데 이 잎이나 뭐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특이해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칼라디움 치고는 고가예요. 한 2, 30만 원 정도 하니까. 근데 칼라디움은 그 정도 가격도 막 2, 3만, 3, 4만 원 정도 안스리움에 비해서 확실히 낮게 책정이 돼 있죠. 왜냐면 이게 번식이 워낙 잘 돼요. 칼라디움. 금방 번식이 되고 구근이 자르면 뭐 10개도 자르면 10조각 내면 10개 만들 수 있으니까. 구근이 뭐 엄지손가락만 해도 한 대여섯 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근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워낙에 잘 안 죽어요. 워낙에 키우기가 쉽고 생명력이 강하고. 얘는 해외에서 태국에서 만들어져서 타이뷰티라는 개체예요. 워낙에 유명한 개체이기도 하고 칼라디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이쁘죠? 네, 굉장히 화려하고 또 굉장히 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개체. 근데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의 개체 식물들이 이렇게 크게 잘 키워놓으면 다 이뻐요. 근데 저 환경을 잘 모르고 그냥 뭐 그냥 무심하게 의미 없이 들였다가 녹고 볼품 없어지고 하면서 이게 식태기가 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흔해도 이쁘게 잘 키워놓으면 이쁘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 개체도 사실은 못 키우면 안 이쁘겠죠. 이렇게 번식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작죠. 하나씩 이렇게 작아서 처음에는 무늬가 많이 없어요. 신엽이 올라올 때는 녹색으로 올라왔다가 갈수록 이제 핑크색, 분홍색 무늬를 채우는 개체. 네. 그래서 얘는 커야 사실은 이쁜데 크게 키우지는 못해. 그래서 사실은 식물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좀 공부를 이 친구가 좋아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맞춰서 해줄 필요는 있어요. 네. 또 유명한 개체, 물론 이 개체도 제가 만든 개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칼라디움 치고 굉장히 독특한 수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컵 모양처럼 그래서 빨간색 컵처럼 생긴 이름이 레드컵이에요. 해외에서 레드컵으로 명명이 돼서 제가 수년 전에 가지고 와서 많이 번식해서 되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분양을 해드렸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레드컵들이 저한테서 다 이렇게 번져나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래됐고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싼 게 거래가 됐었지만 지금도 칼라디움이 워낙 번식이 잘 되다 보니까 이 개체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니아들이 쉽게 드릴 수 있을 정도 식사 한두 번 정도의 가격 정도 스틸아트라는 개체예요. 다른 개체로 수입을 했었는데 제가 오면서 이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고정이 되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문득 봤는데 뭔가 이 심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빼서 스틸이 강철 잃은 스틸이 아니고 훔치다. 그래서 심장을 훔쳤다고 해서 이게 스틸아트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줬고 이 개체도 이제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이 개체도 어떤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색상이라든지 대부분의 팔라디움들이 이 온도하고 광량에 따라서 아무리 같은 형제나 같은 구분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무늬안스리움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에가타라고 하는 무늬종들이에요. 네, 또 오랜 기간 하기도 했고 계속 이 육종이라는 건 결국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여기 정도는 이제 거의 다 발전이 돼서 완성 단계에서 이제 시중에 나가는 개체들인 거고 이 정도 이제 되면 이제 판매가 가능한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육종가나 판매자의 마음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준이 높고 이 이하가 되면 사실은 분양은 안 하려고 하고 또 무늬가 적거나 한 개체들은 또 따로 뭐 경매를 한다거나 또 싸게 분양을 한다거나 또 경연 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사이즈 개체들은 이제 정식적으로 스토어나 뭐 이런 데 판매가 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최초에는 제가 럭셔리를 좋아해서 럭셔리 계열로 무늬종을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또 이제 럭셔리 계열의 개체들이 나오고 그 개체들과 또 이제 레드 크리스탈리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섞어서 또 이제 전혀 다른 2세대 개체들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폼이나 뭐 수영이나 발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한 20여 종 가까이 돼요. 안스리움에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은 모를 수는 있지만 안스리움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럭셔리 안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 대표적인 종이잖아요. 럭셔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형질이 울룩불룩하고 우리가 엠보싱이라고 하죠. 엠보싱이라고도 하고 뭐 근육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울룩불룩한 이 두꺼운 재질의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실물로 봤을 때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너무나 좋아했던 개체고 어쨌든 이 럭셔리 안스라는 이 안스리움을 키워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개체이고 또 럭셔리 안스의 특이한 뭐 이 근육 엠보싱이라고도 하고 근육이라고도 하는 이 특유 질감들이 있죠. 굉장히 또 두꺼워요. 줄기 같은 경우는 되게 각져 있어서 이 특유의 질감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이 무늬 안스리움을 만들 때만 해도 이 럭셔리 안스를 내가 무늬종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크리스탈 리넘만 바리에가타가 있었고
럭셔리는 바리에가타가 아닌 거예요. 모체인 크리스탈 리넘의 앞 럭셔리안스에 꽃가루를 붙여서 계속 시도해서 무늬가 나와서 물론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나왔어요. 무늬가 조금 묻어 있다든지 럭셔리안스 특유의 어떤 이 형질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또 붙인데 또 붙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되게 훌륭한 무늬와 수영 되게 종류도 많고 이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요즘은 사실은 이 무늬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다크하게 조금 더 베인이 붉게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잖아요. 근데 이제 무늬종이 나오고 나서 어떤 무늬종은 관전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무늬종에서도 이제는 또 다크하거나 더 붉거나 뭐 핑크색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최초에 크리스탈 리넘하고 레드 크리스탈 리넘하고 수정을 시켜서 만든 개체를 이제 선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개체들이 있는데 그 선셋의 이제 2세대인 거죠. 선셋에다가 다크함을 주기 위해서 에오스를 묻혀서 붉고 다크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지금 나오네. 네, 다크하고 이렇게 계속 무늬종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겠죠. 네. 럭셔리안스도 마찬가지고 에오스를 발라서 이 에오스의 느낌이 조금은 나죠. 이제는 붉은 베인에 무늬종도 있고 레드 크리스탈리넘의 계열이라 다크하게 들어갔죠. 이쪽으로 보시면 럭셔리안스 개체도 이제 이렇게 다크하게 고정이 많이 돼서 다크한 걸 찾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량도 어느 정도 이제 줄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크한 개체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광량을 좀 줄이는 게 좋고 좀 더 무늬의 화려함을 원하신다면 좀 광량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은데 그건 이제 각자 환경에 맞춰서 어떤 개체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늬가 네. 조금 나을 때도 있죠. 아, 그럼요. 무늬는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측이 안 되고 다음번에 이런 무늬가 나올 걸 예측을 하면 사실 재미없어서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이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있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분들이 꽂히는 뭔가 이게 낚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넣었는데 똑같은 물고기 올라오면 재미없어서 안 할 수 있잖아요. 뭐 맨날 똑같은 5cm짜리 뭔가 올라와.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사실 안 하잖아요. 뭔가 이 대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무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천이라고 하죠. 네. 무늬 천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개체가 나오길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무늬가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또 다음을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늬는 항상 변해요. 그래서 제가 분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양 받는 분도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의 현재의 무늬가 너무 좋고 하면 당연히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무늬가 안 좋은 거면 또 물론 낮게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 무늬가 좋으면 높게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무늬가 좋다고 해서 가져가셔도 계속 좋 보랍은 없고 물론 지금 안 좋다고 해서 가져가서 계속 안 좋을 법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선별을 통해서 물론 계속 낮추고는 있어요. 이 확률. 제가 좋은 개체를 분양해 드릴 때는 보통은 좋게 발전을 할 거고 물론 안 좋은 개체 가져가면 보통은 계속 안 좋게 갈 확률이 높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도 지금도 물론 많이 있고 그럼 뭐 되게 기쁨이 2배가 되시기는 하겠지만 물론 또 그걸 감안해서 또 낮게 책정을 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무늬가 이렇게 네. 면적이 넓게 나오는 애들도 네. 우리가 보통 삼반 무늬라고 하죠. 이렇게 고루고루 퍼져 있는 무늬. 사실 이렇게 삼반 무늬라고 해서 몬스테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보나 이런 것들도 이 삼반 고루고루 퍼져 있는 이 사실은 이 관엽식물들을 보면 이 잎이 겹이 있거든요. 한 겹이 아니고 2겹,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겹겹이 무늬가 다른 거예요. 흰 무늬 겹에 그린색 무늬가 한 번 덮은 거고 이러면서 단단해지고 이런 무늬들은 쉽게 녹지 않아요. 근데 이런 한 개 뭉쳐 있는 무늬는 사실 녹지. 관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반이라든지 정확하게 뭐 반이 갈려져 있다 그런지 무늬 지분이 너무 많다든지 저도 물론 좋아해요. 반반 무늬 좋아하고 그거는 이제 취향이에요. 선택이야. 하지만 관리는 좀 더 해줄 필요는 있을 거고 근데 아무리 무늬가 좋아도 결국은 하엽이지잖아요. 근데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을 뿐인 건데 내가 조금 덜 유지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좋은 반반 무늬라든지 정말 고스트라든지 이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스트가 되겠죠? 전체가 다 무늬인 거잖아요. 녹지분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못하니까 쉽게 증산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녹아가는 거예요. 얘가 증산을 못 시키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체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큐를 좀 많이 돌려서 증산을 도움을 주던지 물을 조금 줘도 되지만
보통은 이 화분 사이즈에 따라, 이 뿌리에 따라서 또 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때 분갈이를 못 해줘도 이 뿌리가 돌면서 잎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제때 분갈이를 해주고 제때 영향을 주고 적정한 빛을 주고 적정한 통풍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감을 하고, 사실 어떤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미술 작품들 뭐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작가하고의 결국은 끝이 있잖아요. 이 완성이라는 게 있는데 식물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교감해야 돼. 이 교감이 끊기는 순간 사실은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사실 완성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계속 자라니까, 계속 변하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물의 매력이기도 하고 계속 교감해야 된다는 거. 물론 분양에 가면 이제 그때 끝이에요. 제 입장에 저는 근데 분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과 이제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무늬 네. 꽃대도 이렇게 무늬로. 네. 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엄청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여기서 보여줄게요. 이 무늬 안쓰리움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잎이 무늬가 좋아야 돼. 잎이 무늬가 좋으면 이 안쓰리움 같은 경우는 뒤쪽 줄기를 열고 꽃대가 올라오는데, 이 꽃대가 잎에 영향을 받아. 잎이 무늬가 좋아. 그러면은 꽃 줄기도 무늬가 좋아요. 줄기가 무늬가 좋으면 꽃대도 무늬가 좋아. 보이죠? 네. 꽃대도 무늬가 좋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율이 높아. 무늬 좋은 개체가 나올 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좀 더 높아져. 네. 이런 것도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런 거는 사실은 경험이 대부분 모르죠. 안쓰리움을 이렇게 무늬종을 이렇게 시들링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엄청 좋은, 이거 여기 오토플랜트에서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사실 근데 사실 이런 꽃대가 있는 개체를 뭐 분양받는 경우는 쉽지는 않기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한층 더 재밌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네. 사서 들어갔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기대해볼 만한 거죠. 근데 무늬도 이것도 별로야. 이게 별로면 줄기나 꽃대도 무늬가 잘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열매도 마찬가지고 수율도 떨어져.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자체가 무늬종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제로는 아니고. 네, 제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수율이 더 높다라는 거. 이렇게 꽃 받침이라고 네. 모든 게 다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열매가 네. 익어가면서도 네. 익은 열매 익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이건 익었잖아 지금. 익으면 그냥 네. 빨개져. 이거 내가 뜯어볼게요. 이게 익은 거예요. 이건 럭셔리 계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럭셔리 계열의 무늬종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알이 하나 들어있어. 이게 사실 과육이거든요. 과육 사실 먹어도 상관없어 사실. 잘 익은 거는 사실은 먹으면 달달하거든요. 굳이 예전에는 다 먹어봤어. 근데 지금 뭐 굳이 먹지는 않지만 씨앗이 하나 들어있죠. 근데 크리스탈리넘 계열 같은 경우는 2개씩 들어있어 씨앗이. 레드 크리스탈리넘이라든지. 이득인가요? 뭐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거 씨앗을 이렇게 보통 잘 익은 개체들 꽃대를 털면 한 500개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 500개 중에 처음에 이게 슈팅했을 때 무늬가 보이는 게 한 50개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 50개를 또 이제 선별해서 심잖아요. 이제 무늬종만 키우다 보니까 무늬가 아닌 개체들은 사실은 이제 폐기를 해야 해요. 공간의 한계도 있고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모든 개체를 다 키울 수는 없지. 500개를 어디다 심을 거예요. 근데 무늬종만 내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우수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무늬종만 계속 선별을 하다 보니까 한 50여 개 나오면 거기서도 이제 또 고스트화돼서 무늬가 아예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한 게 또 한 7, 80% 그렇게 없어져. 상품성이 있는 개체는 뭐 불과 한 10개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가격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 따로 네. 자리를 잡아서 한 번에. 어쨌든 개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 보고 그때 일단은 놔둬요. 놔뒀다가 잘랐다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어느 정도 숙성시키는 게 좋아요. 이거 안쓰리움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꽃대를 과일 후숙시키듯이 해야 수확할 수 있는 씨앗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안쓰리움 이제 시들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라서 좀 다 익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밀봉해놓고 안에서 좀 숙성을 시키는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안에서 익지 않았던 게 그때도 익어서 굉장히 또 수율이 높아지니까, 알면 신기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고. 너무 이쁘죠. 럭셔리안스 계열 개체들도 너무 발전을 많이, 제가 최초에 만든 개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2세대, 3세대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무늬하고 이런 수영이 안 나왔겠죠. 계속 좋은 개체만 남기고 좋은 개체만 수정을 시키고 좋은 개체들만 계속 번식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지금은 수출을 하는데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많이 또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한 세대당 네. 2, 3년 정도. 보통 이제 안쓰리 좀 키워보셨다는 분들이 한 2, 3년 걸리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시크릿. 예전 이 식물을 처음 키웠을 때 알보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많이 번식하고 빨리 번식하고 이런 거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안쓰리에 대비를 많이 해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줄였어요. 세대 간 속도를.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렇죠. 그 대신 그거기 위해서는 사실은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 밸런스라는 건 결국 이 개체들이 속도를 같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광량만 줘서 될 것도 아니고 물만 많이 줘서 될 것도 아니고 영양분만 많이 줘서 될 것도 아니고 이 개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최대치를 환경을 조성해줘서 속도를 올리고 수율을 높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키메라 매니아라는 분들도 혹시 들어봤나요? 변이를 일으켜서 측광이라든지 어떤 개체를 되게 환경을 극한으로 줘요. 극한으로 줘서 이 변형을 만드는 뮤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에 극한된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는데 이 뮤테이션이 왜 귀하냐면 이게 문 같은 거예요. 다른 개체로 가는 이걸 발전시켜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근데 그거는 밸런스를 완전 반대예요. 저는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그거는 밸런스를 깨는 작업이에요. 밸런스를 깨야 돼.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를 깨는 작업도 사실 재밌죠. 되게 고강을 준다든지 어떤 낮은 온도를 뭐 높은 온도 이런 걸로 해서 변형을 만들어서 이 변형된 것들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이 키메라 매니아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근데 고정시키는 작업 사실 쉽지는 않죠. 이 환경으로 만든 이 변이는 보통 돌아가요. 이 환경이 다시 돌아가면. 근데 그거를 그 전에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일부 어떤 뭐 분들은 고정을 안 시키는 분들 안 시키고 이렇게 뭔가 유통을 시키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작업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그거를 여기중에서 나오는 네. 네? 그렇죠. 보통 작업하다가 똑같은 환경이지만 특이한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도 눈에 확 띄는 경우도 이런 애들은 럭셔리 계열인데 딱 봐도 다르죠. 일반적인 다른 럭셔리 계열 애들하고. 네. 이 옥빛 나고 네. 이렇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장도 너무 느려요. 일단 뮤테이션들은 올바른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성장이 느리고 어쨌든 이런 애들을 잘 키워서 고정이 돼야 돼요. 물론 관상성이 좋게 더 커야지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이런 걸로 시장에 풀 수는 없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개체를 시장에 푸는 거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작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 거예요. 원래 약간 프레임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런 프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좀 많이 돋보이는데 대부분 돌아가요. 보통 이 정도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 아직 분양은 안 해요. 물론 분양해도 법적으로 아무도 문제는 없는 사이즈예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한 번 더 허들을 넘어야 완성됐다고 해서 아직은 분양을 안 하는데 원하는 분들은 너무 많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대신 할 수는 있지만 알려야 돼. 아직은 한 번의 허들을 더 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차차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작은 개체들은 그렇다고 이런 거 분양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개체가 어느 개체인지 알고 무늬 고정성도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무늬가 지금 다 잘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대부분은 좋게 크겠죠. 네, 레크 섞이고 이 선셋이라고 말한 개체들의 이제 후세대들인 건데 일단 레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레크가 들어가야 이런 레드, 오렌지, 핑크 쪽으로 이게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지. 가장 많이 찾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오렌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극황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발전되고 또 같은 부류의 개체들 보면 이런 개체들은 또 이제 핑크로 발전됐죠. 누가 봐도 핑크색이잖아요. 이거 엄청 또 좋아하시죠. 핑크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 사람, 남자, 여자 뭐 가리지 않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찾고 우리나라 분들 제일 1번이 핑크. 네, 오렌지 계열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자 이제 오렌지 계열들 일단 선셋이라는 개체가 엄마고 아빠로는 이제 매그니피컴이라는 개체를 수정을 시킨 건데 이런 색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레크가 들어간 선셋류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또 오렌지빛. 네. 퍼지면서 네. 색깔이 나중에 주황빛으로 돌아요. 개체마다 너무 달라요. 어릴 때부터 확 발현이 되는 개체들이 있고 커가면서 아예 변하는 개체들도 있고 이런 개체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핑크 색을 지금 띠고 있죠. 네. 이건 제가 봐도 이뻐요. 핑크 분양이 됐어. 아 됐어요? 네, 분양이 된 거. 임시 보관 중이에요. 또 많이 찾으시는 개체가 또 수형이 특이한 개체. 제가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동그랗고 뭐 이런 정도의 안스리움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좀 긴 네로우 형의 안스리움이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길죠? 길고 이건 나비같이 생겼죠? 이 개체도 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1세대로 만들었던 카이저 럭셔리 계열의 카이저라는 개체하고 섭시그나텀이라는 개체하고 만든 개체하고
섭씨그나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배트맨이라고 하는 개체 있었죠. 저는 무늬종이 아니었겠죠. 최초에는 그 개체를 섞어서, 그리고 선셋이라는 개체하고 또 섞어서 만든 두 종류인데, 이 한 종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우기 같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폭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여우기 같이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가 토끼기 같이 생겼다고 해서 반이라고 이름 지어준 개체예요. 토끼하고 여우하고 폭시앤 반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반이 개체예요. 너무 좋죠. 반이라는 개체고, 얘가 이제 폭시 계열인 거예요. 뾰족해서.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나요? 근데 워낙 이 개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시들링이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형제라고 해도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 형제들이 물론 닮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형제들도 많잖아요. 형제가 전혀 안 닮은 경우도 있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할머니 닮은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할아버지 닮은 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형제지만, 네, 유전적으로 물론 형제인 것 같지만 너무 다른 개체도 있고, 아예 형제로도 안 보이는 개체도 있을 수 있고, 이 시들링이 사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특성. 네, 네, 맞아요.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무늬종, 이제 바리가타 같은 경우는 유전적 특징이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가타 무늬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시들링 하는 공간. 1차적으로 시들링해서 일단 분리를 해놓는 건데, 보통은 여기는 다 이제 무늬종만 제가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시들링 한다고 해서 무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무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사실은 폐기해야 돼서, 다른 분들은 놔줘 이러지만 사실은 이 도자기 장인이 다 깨버리지 주지 않잖아요. 네, 그죠? 예전 같은 경우는 무늬가 약한 애들도 다 폐기했어. 근데 사람들이 보고 나달라 이러다가 어느 정도의 무늬만 나오면 이 무늬가 작은 개체로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 이제 싸게 분양을 해드리고 하고 있기는 한데, 무늬가 조금 나온 애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무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한번 골라가지고 무늬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세요. 실을 막 뿌렸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무늬 없지만 개 중에 하나씩 보이죠. 여기 무늬 있죠? 여기도 지금 무늬가 있죠? 이것도 무늬가 있고, 여기도 조금 있고, 이렇게 진짜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몇 프로 안 되는 거를 이제 뽑아서 여기서 이제 무늬가 1차적으로 무늬가 보였다. 그럼 이제 1차 선별을 하면, 선별을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담아놔. 이거 몇 써? 6cm인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1차적으로 선별한 개체들이죠. 1차 선별된 애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온전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잘 발전할 수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아예 고스트화 돼가지고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늬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좋네. 이 무늬가 또 옛날에 요때 무늬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엽이셨지만, 이래서 1차 선별해서 심었지만 이 무늬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는 경우. 네, 없어지는 경우 많죠. 엄청 많지. 그래서 이제 1차 선별하고,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좋아진 다음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선별을 됐을 때 여기가 1차, 2차까지의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햇빛은 많이 안 주죠. 햇빛은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가 서양이라 많이는 안 들어와요. 근데 여릴 때는 사실 햇빛이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 햇빛으로 하면 얘 유전적 특징이 저는 사실 유전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어릴 때는 환경을 좋게 하지 않아요. 빛을 막 쐬서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해. 그럼 나중에 줄어든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빛이 조금 적은 환경에서 키우면 유전적으로 많은 애들만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별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 오래돼서 아니 뭐 재밌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거니까 다른 분들 많이들 부러워하죠. 밖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잘라서 저런 것들을 이제 마켓 때 괜찮은 친구들 나눠드리고, 밖에는 이제 칼라디움 번식해 놓은 것들이에요. 저 뒤쪽은 뒤에는 냉방이 안 되니까 45도까지 올라가. 근데 이 45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게 칼라디움밖에 없어. 네, 칼라디움은 다 견뎌. 이제 좀 실험하고 있는 건데, 요즘 괴근 식물, 아프리카 식물 좀 유행처럼 코덱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칼라디움도 구근이거든요. 칼라디움 구근은 사실 흙 안에 있어. 흙 안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걔네들도 계속 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라거든요. 그걸 내가 뽑아내가지고 괴근 식물처럼 이렇게 지금 루팅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이제 칼라디움이 올라오긴 할 건데, 그냥 뭐 재미로 나도 괴근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와서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주고, 제가 여기는 다 시스템이 저면 관수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면 관수를 한 번 한 이후에는 한 2주 이상 물을 안 주고, 그리고 위에 뭐 대충 한번 뿌려준다거나 막 집중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저면 관수할 때 푹 주기 때문에.
특성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만 아, 그럼요. 그렇지. 이 한 개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알로, 필로, 안스, 몬스테라 모든 개체가 다 있는데 같은 환경에서 저면 관수까지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적응 못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럼 얘들도 결국은 다 적응하더라고요. 그럼 또 하트잎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런 거는 이제 클라리네 비움이 섞인 아이예요. 클라리네 비움이 특유의 하트 모양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개체고, 이 개체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제일 특이한 개체. 사실 가격으로 치면 제일 비싼 수도 있는 개체예요. 왜 특이하냐면 사실 이 개체는 정상적인 수정으로 나온 개체가 아니고 우연찮게 나왔거든요. 후커리라는 개체 알아요? 네. 후커리 중에 또 이게 붉은 계열의 르네상스라는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하고의 수정이 된 거예요. 이 개체하고의 크리스탈리넘 개체하고 수정이 돼서 나왔는데 제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우연찮게 한 개가 나왔어요. 한 개. 근데 보통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 후커리하고 시켰던 사례가 없어서 위로 솟구쳤으면 재미없었을 텐데 크리스탈리넘에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또 프릴이 다 들어가 있고,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은 보기 어디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얘 이름 뭐였지? 레볼루션. 레볼루션이에요. 혁명 같은. 잘안 돼. 동물들도 마찬가지냐.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대요. 유전적인 형질이 몇 %가 동일해야 수정이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고양이하고 개가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호랑이하고 사자가 되잖아요. 되지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후세도 못 낳고, 말하고 당나귀, 노새라고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유전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없거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인 형질이 얼만큼 동일해야 수정이 되는지도 우리가 다 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완벽하게. 늘 반반으로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어. 지난번에도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한참 전에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잘 나오면 이렇게 완벽하게 반반으로 나오는. 네. 이쪽 방향이었던 그때도 제가 이렇게 돼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너무 예뻐 진짜. 근데 일반적인 클라리랑 다르잖아요. 눕기 따가지고 색칠하게 한 것 같아.